안녕하세요. 요즘 그 양자 컴퓨팅이라는 단어, 진짜 자주 들리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특히 뭐 구글이 새로운 기술 성과를 발표했다. 뭐 이런 소식도 있었고, 그렇죠. 또 뭐 미국 정부가 특정 기업에 투자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관심이 확 높아졌죠. 네네. 아이온큐나 D-웨이브 퀀텀 같은 회사들 주가도 최근에 엄청 뛰었고요. 맞아요. 그게 마치 예전에 인공지능 AI 처음 나올 때처럼 이게 뭔가 미래 기술 경쟁의 핵심이 되나 이런 기대감이 좀 반영된 거겠죠. 네, 그런 분위기가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양자 컴퓨팅, 이게 진짜 가능성이 어디까지일까? 현재 기술 개발은 또 어디쯤 와 있나? 그리고 혹시 투자를 생각한다면 뭘 좀 주의 깊게 봐야 할까? 이런 것들을 좀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양자 컴퓨팅이 일단 우리가 지금 쓰는 컴퓨터랑 뭐가 다른지 그 근본적인 차이부터 좀 명확히 하고요. 또 어떤 잠재력이 있는지, 근데 동시에 이게 현실이 되려면 넘어야 할 기술적인 어려움은 뭔지, 그리고 지금 이 분야에서 실제로 어떤 기업들이 좀 앞서 나가고 있는지 이런 걸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일단 양자 컴퓨팅 그 작동 원리부터 좀 간단히 짚어보고요. 그리고 이 기술이 실제로 어떤 분야를 확 바꿔놓을 수 있을지 그 가능성을 좀 들여다보죠. 네네. 이어서 현실적인 기술적 문제들, 그리고 주요 기업들 경쟁 구도는 어떤지, 마지막으로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 기회랑 위험은 뭔지 이렇게 순서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네. 우선 양자 컴퓨팅 하면 뭔가 단어부터가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거든요. 기존 컴퓨터랑 제일 다른 점이 뭘까요? 가장 기본적인 차이는요. 정보를 처리하는 단위에 있어요. 지금 우리가 쓰는 컴퓨터는 비트를 쓰잖아요. 네, 비트. 0 아니면 1. 그렇죠. 0 아니면 1. 딱 둘 중 하나만 표현할 수 있죠. 아주 명확해요. 근데 양자 컴퓨터는 큐비트라는 걸 씁니다. 큐비트요? 네, 큐비트. 이게 양자역학의 그 독특한 현상, 중첩, 슈퍼포지션이라는 것 덕분에 0과 1의 상태를 동시에 가질 수 있어요. 0이면서 동시에 1이다. 이게 좀, 네, 바로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이게 어떻게 그렇게 강력한 계산 능력으로 이어지는 거죠? 바로 그 동시에 여러 상태를 갖는다는 특징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큐비트 하나가 0과 1을 동시에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럼 큐비트 두 개는 00, 01, 10, 11 이 네 가지 상태를 동시에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군요. 맞습니다. 큐비트 수가 늘어날수록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정보량이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300개 정도의 큐비트만 있어도요. 이론적으로는 이 우주에 있는 모든 원자의 수보다도 더 많은 상태를 동시에 표현하고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와, 우주 전체 원자 수보다 많다니. 이게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규모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존 컴퓨터로는 수백만 년, 어쩌면 그 이상 걸려도 풀 수 없는 그런 복잡한 문제들을 순식간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갖게 되는 거죠. 야, 그렇다면 이런 엄청난 계산 능력을 실제로 어디에 쓸 수 있을까요? 그 신약 개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던데요. 네, 맞습니다. 신약 개발은 양자 컴퓨팅의 정말 대표적인 기대 분야 중 하나죠. 새로운 약물이 우리 몸 안에서 어떻게 작용할지 예측하려면 수많은 분자들의 그 복잡한 상호작용을 시뮬레이션 해야 되거든요. 네, 엄청 복잡하겠죠. 이게 기존 컴퓨터로는 너무 오래 걸리거나 아예 계산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요. 근데 양자 컴퓨터는 이런 복잡한 분자 모델링을 훨씬 빠르고 정확하게 할 수 있으니까 신약 개발 기간이나 비용을 아주 획기적으로 줄여줄 수 있을 걸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거죠. 신약 개발 말고 또 어떤 분야가 있을까요? 가능성이 보이는 분야요. 이미 여러 시도들이 진행 중인데요. 예를 들면 더 효율적인 태양전지를 만들 수 있는 새로운 소재를 찾아낸다거나 신소재 개발. 네, 또 비행기 설계할 때 공기 저항 같은 복잡한 유체 역학 문제 있잖아요. 이런 걸 시뮬레이션해서 에어버스 같은 회사들이 항공기 성능 개선하는 데 활용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전력망 최적화. 전력망이요? 네, 전력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이 복잡하게 얽힌 전력망을 어떻게 운영할 거냐 이런 문제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파급력 때문에 좀 흥미로운 지점이 생기는데 바로 지정학적인 중요성입니다. 국가 간의 경쟁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인공지능처럼 이 양자 컴퓨팅 기술 주도권이 미래 국가 경쟁력이랑 직결될 수 있다. 이런 인식이 커지면서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이 기술 우위를 확보하려고 지금 아주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어요.
이야, 국가 차원의 경쟁까지 정말 중요 기술이긴 한가 보네요. 근데 이런 장밋빛 전망만 있는 건 아닐 텐데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지적도 많잖아요. 현재 기술 수준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뭘까요? 역시 가장 큰 문제는 성능의 불안정성이에요. 현재 개발된 가장 앞선 양자 컴퓨터들조차도 이론적으로는 양자 컴퓨터가 훨씬 잘 풀어야 하는 그런 문제에서조차 항상 기존의 최고 성능 슈퍼컴퓨터를 능가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아, 아직은 좀 들쭉날쭉한 거군요. 네. 어떤 계산에서는 빠를 수 있는데 다른 계산에서는 느리거나 오류가 너무 많이 나서 아직은 일관된 성능을 보여주지 못하는 거죠. 왜 아직 그렇게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는 건가요? 기술적으로 어떤 부분이 아직 해결이 안 된 걸까요? 핵심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충분한 수의 고품질 큐비트를 확보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는 점이고요. 둘째는 계산 과정에서 생기는 오류들, 이걸 효과적으로 제어하고 수정하는 기술이 아직 좀 미흡하다는 겁니다. 큐비트가 그렇게 다루기 까다로운가요? 네, 큐비트라는 게 외부의 아주 미세한 소음이나 온도 변화에도 상태가 쉽게 변질돼서 오류를 일으키기 쉬워요. 이런 오류를 실시간으로 딱 잡아내고 수정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 아직 완벽한 해결책을 찾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큐비트 자체를 만들고 유지하는 것부터가 엄청난 난관이군요. 그렇습니다. 특히 많은 양자 컴퓨터 시스템들, 예를 들어 IBM이나 구글이 주로 사용하는 초전도 방식 같은 경우는요. 이 양자 효과를 제대로 발현시키려면 칩을 거의 절대 영도, 그러니까 영하 273.15도에 가깝게 아주 차갑게 냉각을 해야 돼요. 영하 273도요? 와, 네, 이 냉각 시스템만 해도 방 하나 크기일 정도로 거대하고 복잡하고요. 에너지도 많이 소모하죠. 게다가 시스템 전체가 외부 진동이나 전자기파 같은 거에 극도로 민감해서 정말 거의 완벽하게 통제된 환경이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현재 기술 단계에서는 얼마나 많은 큐비트를 안정적으로 만들고 연결해서 오류 없이 잘 작동하게 만드느냐, 즉 확장성, 스케일러빌리티를 확보하는 것이 앞으로 한 5년에서 10년 사이에 가장 큰 기술적 숙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확장성, 결국 얼마나 크고 안정적인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이라는 말씀이시네요. 바로 그 점입니다.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웸시 모한 같은 분석가들도 이 점을 계속 강조해요. 만약에 이 확장성 문제를 해결해서 수천 개, 수만 개의 안정적인 큐비트를 가진 시스템을 만들 수만 있다면 그때 비로소 양자 컴퓨팅 기술의 진정한 활용 가치가 폭발적으로 커질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하지만 그 만약이 생각보다 훨씬 어려운 그런 공학적인 도전 과제인 겁니다. 정말 만만치 않은 과제처럼 들리네요. 그럼 현재 이 어려운 기술 개발 경쟁에서 앞서 나가는 주체들은 누군가요? 역시 그 거대 IT 기업들인가요? 네, 현재로서는 IBM하고 구글이 가장 주목받는 선두주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IBM은 이미 10년 이상 꾸준히 투자를 해왔고요. 현재 156큐비트 시스템을 운영 중이고 2033년까지 2000큐비트 시스템을 개발하겠다. 이런 구체적인 로드맵까지 발표했어요. 와, 2000큐비트. 구글은요? 구글 역시 105큐비트 칩을 개발했고 1000큐비트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시점은 명확히 밝히진 않았지만요. 최근에는 자기들 양자 컴퓨터가 특정 연산에서 기존 슈퍼컴퓨터보다 13,000배 빠르다. 이런 연구 결과를 발표하면서 기술력을 과시하기도 했죠. 13,000배. 엄청나네요. IBM과 구글이 주도하는 가운데 다른 기업들 움직임은 어떤가요? 작은 회사들한테도 기회가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다른 빅테크 기업들도 클라우드를 통해서 양자 컴퓨팅 접근성을 높이는 식으로 투자를 계속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잠깐 언급됐던 아이온큐나 D-Wave 퀀텀처럼 양자 컴퓨팅 기술 자체에 집중하는 상장 기업들도 중요한 플레이어들이죠. 아, 그 주가 많이 올랐던 회사들이요? 네, 이들 기업 주가가 변동성이 크긴 하지만 기술 개발 성과에 따라서 시장의 주목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또 실리콘밸리의 사이콘텀 같은 유망한 스타트업도 빼놓을 수 없어요. 이 회사는 호주랑 미국 시카고에 대규모 양자 컴퓨터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고 실제로 지난 9월에 시카고 부지에서 건설을 시작했습니다. 정말 다양한 기업들이 막 뛰어들고 있군요. 근데 이 회사들이 사용하는 기술 방식도 다 제각각이라고 들었어요. 이 점이 또 다른 변수가 될 것 같은데요.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현재 양자 컴퓨팅 분야의 가장 큰 불확실성 중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어떤 기술 방식이 최종적으로 승리할지 이걸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방식이 그렇게 다른가요? 네, 예를 들어 IBM과 구글은 주로 초전도 회로를 이용하는데요. 이건 기존 반도체 공정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극저온 냉각이 필수적이라 시스템이 커지고 복잡해지는 단점이 있어요. 반면에 아이온큐는 전하를 띤 원자, 즉 이온을 전자기장으로 가둬놓고 레이저로 제어하는 이온 트랩 방식을 씁니다. 이온 트랩 방식. 네, 이 방식은 큐비트 자체는 굉장히 안정적인데 큐비트 수를 늘리고 연산 속도를 높이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평가가 있고요. 또 아까 말한 사이콘텀은 빛의 입자인 광자, 포톤을 이용하는데 이건 상온에서도 작동할 수 있다는 잠재적인 장점이 있지만 광자를 효율적으로 만들고 제어하고 측정하는 데 아직 기술적인 난제가 남아 있습니다. 와, 정말 다르네요. 이게 마치 예전에 비디오 테이프 표준 경쟁할 때 베타맥스랑 VHS가 싸웠던 거랑 비슷한 상황 같아요. 네, 정확한 비유입니다. 결국 VHS가 이겼지만 초기에는 누가 이길지 아무도 몰랐던 것처럼요. 이 기술 방식의 불확실성이 투자 관점에서는 상당한 위험 요인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어떤 기술이 최종 승자가 될지 아니면 여러 기술이 그냥 같이 공존하게 될지 이걸 예측하기가 지금으로선 매우 어렵습니다. 각 방식마다 장단점이 너무 뚜렷하고 또 해결해야 할 고유한 기술적 과제들이 산적해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지금 특정 기술 방식이나 기업에 올인하는 투자는 정말 안개 속을 걷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최근에 월스트리트저널 보도를 보면 미국 정부가 아이온큐나 사이콘텀 같은 회사에 직접 지분 투자를 고려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물론 트럼프 행정부 쪽에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긴 했지만요. 네, 그런 보도가 있었죠. 이런 논의 자체가 나온다는 건 그만큼 정부 차원에서도 이 기술의 전략적인 중요성을 엄청 크게 보고 있다는 뜻 아닐까요? 네, 그건 분명합니다. 국가 안보나 산업 경쟁력 측면에서 양자 컴퓨팅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바로 그 점 때문에 섣부른 정부 개입은 오히려 위험할 수도 있어요. 아, 그런가요? 왜죠? 만약 정부가 특정 기술이나 기업에 막대한 자금을 지원했는데 나중에 그 기술이 실패하거나 생각보다 비효율적인 것으로 판명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 돈만 날리는 거군요. 그렇죠. 오히려 시장의 자율적인 경쟁이나 혁신을 저해하고 잘못된 기술의 국가 자원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승자 선택, 피킹 위너스의 오류에 빠질 위험이 있는 거죠. 아, 정부 지원마저도 이게 양날의 검이 될 수 있군요. 그렇다면 이 기술이 정말 상업적으로 의미 있는 수준까지 성숙하려면 시간이 대체 얼마나 더 필요할까요? 예측 같은 게 좀 가능한가요? 예측은 정말 어렵고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많이 갈립니다. 예를 들어서 BNP 파리바의 데이비드 오코너라는 분석가가 최근 보고서에서 좀 흥미로운 분석을 내놨는데요. 네, 어떤 내용이죠? 그 사람은 양자 컴퓨팅이 이제 이게 과학적으로 가능하냐? 이걸 묻는 순수한 과학 실험 단계를 지나서 어떻게 하면 더 크고 안정적인 컴퓨터를 만들 수 있느냐 하는 공학적인 문제 해결 단계로 접어들었다. 이렇게 봤어요. 아, 단계가 넘어갔다. 네. 그리고 이 공학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대략 한 3년에서 4년 정도 걸릴 수 있다.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전망을 했죠. 3, 4년이요? 생각보다 빠른데요. 네, 하지만 이건 상당히 좀 낙관적인 시나리오일 수 있고요. 실제로는 10년 이상 걸릴 수도 있다. 이런 비관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3, 4년에서 10년 이상이라. 와, 편차가 상당히 크네요. 그래도 만약에 이 어려운 기술적 과제들을 넘어서기만 한다면 그 보상은 정말 엄청날 거라는 기대감은 여전한 것 같습니다. 물론입니다. 이 확장성과 오류 수정 문제를 해결한 그런 범용 양자 컴퓨터가 등장한다면 그 파급력은 정말 상상을 초월할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신약 개발, 신소재, 금융 모델링, 인공지능 최적화 등등 거의 모든 산업 분야에서 기존에는 불가능했던 혁신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네.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모한 분석가는 2030년까지 양자 컴퓨팅 관련 시장 규모가 약 42억 5천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42억 5천만 달러. 하나로 하면 한 5조 원이 넘는 규모인데 사실 현재 IT 시장 전체 규모에 비하면 아직 그렇게 큰 숫자는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이 정도 예측치만으로 현재 이 높은 기대감이나 투자 열기를 정당화할 수 있을까요? 그 지점도 중요하게 봐야 합니다.
42억 5천만 달러라는 숫자 자체만 보면 뭐 현재 글로벌 반도체 시장이나 AI 시장 규모에 비하면 작아 보일 수 있죠. 네, 그렇죠.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성장 잠재력입니다. 모함 분석가는 이 규모가 약 10년 전, 그러니까 AI 붐이 본격화되기 바로 전 엔비디아의 연매출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비교했어요. 아, 엔비디아의 10년 전 매출과 비슷하다. 네, 즉 지금 당장은 작아 보이지만 어떤 기술적인 변곡점을 딱 넘어서는 순간 기하급수적인 성장이 시작될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아, 마치 엔비디아의 초창기 모습과 같을 수 있다, 이런 거군요. 결국 현재 시점에서 양자 컴퓨팅 투자를 바라보는 시각은 이 기술이 과연 성공할 것인가, 이 문제가 아니라 언제 성공할 것인가, 이 문제로 귀결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다만 그 언제가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먼 미래일 수도 있다는 점, 이건 분명히 인지해야겠네요. 정확합니다. 큰 틀에서 보면 양자 컴퓨팅은 미래 산업 지형을 근본적으로 바꿀 잠재력을 가진 파괴적인 혁신 기술임에는 틀림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 잠재력이 현실화되기까지는 아직 넘어야 할 기술적 허들이 많고 시간도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기술 방식이 최종 승자가 될지는 아무도 확신할 수 없는 그야말로 고위험 고수익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해보면요. 양자 컴퓨팅은 정말 엄청난 가능성을 품고 있지만 동시에 큐비트 확장성이나 오류 수정 같은 해결해야 할 기술적 과제도 산적해 있다. 네, IBM, 구글 같은 거대 기업부터 아이온큐, 사이퀀텀 같은 전문 기업들까지 초전도, 이온 트랩, 광자 등등 각기 다른 방식으로 치열한 기술 경쟁을 벌이고 있고요. 그렇죠. 투자 관점에서는 장기적인 잠재력은 분명하지만 이 기술적인 불확실성이나 언제 이게 성숙할지 모르는 시점 때문에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기술의 발전 방향이나 속도는 앞으로 과학기술은 물론이고 산업 전반, 금융, 심지어 국가 안보에 이르기까지 아주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겁니다. 따라서 기술 동향이나 주요 플레이어들의 움직임을 꾸준히 주시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장기적인 관점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이나 투자 기회를 찾는 분들에게도 중요한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다양한 기술 방식들이 경쟁하고 있다는 점을 짚어봤는데요. 초전도 방식, 이온 트랩 방식, 광자 방식 이렇게 각기 다른 길을 걷고 있는 기술들이 어쩌면 서로의 장점만을 흡수해서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융합되거나 아니면 하이브리드 형태의 새로운 접근법이 등장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마치 서로 다른 재료를 섞어서 완전히 새로운 합금을 만들어내듯이 말이죠.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나타난다면 우리가 지금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안정적이고 확장 가능한 양자 컴퓨팅의 시대가 열릴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흥미로운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